안녕하십니까 대부영 회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2급 두 번째 과목인 상담연구방법론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위치는 11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규준에 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 규준이라고 하는 것이 원점수의 내용에 대해서 상대적 가치, 점수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 가치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점수다. 또 그러한 기준이 된다. 우리가 보통 뭐 이거 갖다가 준거, 뭐 기준 이런 식의 의미로 해석을 해도 그렇게 많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준에는 바로 발달적 기준과 오늘 배우게 될 집단 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중에서 특히 집단 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위치 113페이지 가운데 보면 방가로 2번에 집단 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정규 분포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와 있고, 이러한 집단 내 기준의 종류로는 다음 장에 보시게 될 우리가 백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뭐 Z 점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하는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T 점수라고 하면서 또 표준화라고 하는 점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백분위 ZT, 그 다음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스탠다드 9이라고 해서 스탠9이라고 하는 등급, 9등급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집단 내 기준의 한 유형입니다. 한 장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보시게 되면 백분위 점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백분위 점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뭐 퍼센테이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퍼센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면 수학의 점수를 70점을 받았어요. 근데 이 70점을 받았는데 이것을 백분위로 환산해 보니까 내가 95%에 해당되는 백분위를 받았다. 70점을 받았는데 내가 백분위로 95%에 해당된다. 그러면은 나보다 점수를 낮게 받은 친구가 95%가 있다는 거죠. 95%가.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상위 5%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받은 수학 점수 이 70점은 상위 5%에 해당되는 점수다. 상당히 잘한 거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이런 기준 없이 뭐 70점을 받았다, 90점을 받았다,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백분위로 환산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위, 하위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면 금방 그 점수의 가치, 상대적 가치를 금방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표준 점수와 T 점수는 여러분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원 점수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식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뽑은 점수입니다. 우리 Z점수, T점수는 나중에 우리가 통계학에서도 같이 좀 배우게 될 텐데요. 그때 좀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고, 일단은 이런 종류만 있다라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115페이지 상단에 보면 Z점수와 T점수를 구하는 산출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은 꼭 여러분 암기하셔야 됩니다. Z점수는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그 뺀 수치를 표준 편차로 나눈 것을 Z점수라고 합니다. 또 T점수는 이 Z점수가 사실은 소수점으로 나와요. 점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보기 싫어서 곱하기 10을 합니다. 그러니까 T점수는 Z점수에 곱하기 10을 하고,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플러스 50을 해서 나온 점수가 바로 T점수입니다. 또 뭐 잘 쓰진 않지만 H점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제 교재 112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자, 112페이지 보면 그 향상학습 제일 밑에 H점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112페이지 제일 아랫단에 있는 H점수. 이것은 Z점수에다가 10이 아니라 14를 곱하고 역시 임의의 숫자 50을 더해서 내는 점수를 H점수라고 합니다. 그러나 별로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Z점수와 T점수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표준점수 또는 표준화 점수라고 한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115페이지 나오는 바로 표준 등급입니다. 보통 9개의 등급을 나누어서 그룹핑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스테나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측정
cm 사이에 간격이 굉장히 좁고 별 차이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하나 낱개로 보면 차이를 느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뭐 이런 거겠죠. 우리가 전교 1등과 전교 2등, 3등, 4등 이렇게 5등이 쭉 이렇게 등위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사실 전교 1등과 전교 뭐 한 4등 안에 들어가는 전교 1등과 전교 4등의 성적은 사실 종이 한 장 차이겠죠. 백지 한 장 차이겠죠. 잠깐 뭐 내가 하는 문제 하나 실수하면 내가 전교 1등이 되기도 하고 4등이 되기도 하는 아주 실력이 그야말로 백중세를 이루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전교 1등부터 4등까지 하니까 왠지 모르게 4등은 1등보다 굉장히 못하는 것 같고 또 2등보다는 또 뭐 한 5등은 많이 쳐지는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또 1등모에 비해서 3등, 4등은 또 좀 더 실력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사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전교 1등, 2등, 3등, 4등 이 네 사람 사이의 간격은 굉장히 좁고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룹핑하는 겁니다. 이 한 그룹을 나눠서 이것 1등급 이렇게 구분함으로 해서 막연히 그냥 전교 1등, 2등, 3등 단순 석차에서 오는 그러한 우월성을 배제를 하고 하나의 수준으로 이해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등급제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9개 등급을 나눠서 거기 보면 스테나인 뭐 1에서 9까지가 나오고 100분위로 보면 상위 4%에 해당되는 아이를 1등급, 그 다음에 상위 7%에 포함되는 아이들까지 합치면 2등급 이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까지 9개 등급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로 표준 등급. 원래 스탠다드 9인데 좀 줄여서 스테 9 이렇게 표준 등급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러한 규준은 상대적 가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이 규준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조심할 게 있다 이런 얘기죠. 또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오죠. 115페이지 아랫단 3번입니다. 규준 점수의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가 이런 규준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정해졌다고 해서 불변하는 것이냐 절대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고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영구적인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또 검사 요강을 검토해서 규준 집단의 다양한 변현들을 잘 고려해서 제작된 곳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규준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점인데 이 기준점을 그야말로 타당한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냐 이런 것을 꼭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어떤 그 공정성이라 그럴까요? 타당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또 다른 위험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오래된 규준 제작에 대해서는 특별한 해석을 해야 된다. 우리가 APA, 여러분 APA 아시죠? 미국의 심리학회인데 APA에 보면 APA의 윤리 강령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척도, 이론 또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심리검사지가 너무 구닥다리가 아닌가, 너무 오래된 것인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늘 경계하라.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내 이론이나 내 주장에 힘을 잃게 한다. 그래서 특별히 제작한 것이 너무 오래되었다면 최신의 것으로 바꿔주는 것이 중요하다. 규준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로 갑니다. 변수 또는 변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뭐 척도라든지 또는 뭐 원점순위 또는 뭐 규준점순위 또는 변수, 변이 이런 우리가 사회과학 조사 방법론 내지는 상담 연구 방법론에 쓰이는 아주 기초적인 개념부터 지금 하나하나 잡아가는 중입니다. 변인입니다. 우리가 일반 수학에서는 뭐 상수의 반대 개념인 변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재에 보면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사물이나 사람, 집단의 특성을 말한다. 그리고 그러한 특성 그 자체를 우리가 하나의 변수로 잡고 그것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뭐 사람에 관한 거라면 그 사람이 뭐 키라든가 뭐 이런 신체적인 조건도 되겠지만 그 사람 뭐 성격, 흥미, 선호도와 같은 심리적 구성물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무슨 자존감, 뭐 효능감 이런 것도 될 것 같아요. 인종, 머리 색깔, 성별 이것도 되겠고요. 그 사람이 사는 뭐 지역도 되겠네요. 뭐 학업 성취도, 학업 준비도, 진로 성숙도 이런 것들이 다 어떤 하나의 변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방가로 이번에도 뭐 그러한 변수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니까 여러분 교재를 참조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변수들은 어떠한 유형이 있느냐. 우리가 앞 시간에 척도를 배웠는데 변수라는 것도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연속 변인과 불연속 변인인데요. 우리가 이러한 변인, 그 분류 변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116페이지 밑에서 조금 위에 있는 그 박스에 보면 분류 변인이라고 해놨죠. 이러한 분류 변인은 피험자의 개인차를 통해 분류할 수 있는 변인들을 의미함으로 해서 뭐 연령이라든가 지능이라든가 성격 특성이라든가 학습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변인의 종류에 봤을 때는 연속적으로 관측이 가능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키라든가 몸무게는 딱딱 정수로 끊어지는 게 아니죠. 그야말로 연속적인 어떤 그런 관측치를 보여주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불연속 변이는 끊어집니다. 자녀 1명, 2명, 3명, 뭐 자녀가 1.5명, 뭐 이런 경우는 없겠죠. 뭐 내가 구직을 하기 위해서 구직활동, 뭐 예를 들면 뭐가 면접을 하러 가는데 1.5번 가봤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겠죠. 그죠? 어떤 여행의 횟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끊어지는 그러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키나 몸무게는 뭐죠? 뭐 174.45, 몸무게도 뭐죠? 뭐 62.4kg 이렇게 해서 그 사이사이에 많은 수치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요. 그다음 양적 변인과 질적 변인. 양적이라는 것은 수량화될 수 있는 그러한 변수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고, 질적 변인은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양으로 볼 수는 없죠. 예를 들면 뭐 태어난 지역 또는 학교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수량화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 질적 변인이고요. 그 다음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 늘 얘기합니다. 독립 변인은 원인, 종속 변인은 결과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그 4번에 보면 양가로 4번에 예언 변인과 중거 변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독립 변인, 종속 변인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 변인과 중거 변인은 하나의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관계성.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꼭 원인이고 어느 하나가 꼭 결과라는 뜻이 아니라 두 개가 상관이 있다라는 거죠. 상관이 있다.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가서 상관부석을 배우게 되는데, 상관부석은 양방향이에요.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습니다. 다만 두 변인이 관계가 있다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건데, 예언 변인과 중거 변인을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서 신입 사원을 뽑을 때 직무 적성 검사를 해요. 그래서 그 직무 적성 검사를 했더니 높은 점수에 해당되는 5명을 뽑아서 1년 뒤에 그 친구들의 직무 성과를 봤더니 역시 평균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그 직무 적성 검사는 예언 변인이 되는 거고, 업무 성과는 여기 나오는 중거 변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언 변인은 뭐 그 어떤 특정한 변인의 값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변인의 어떤 그런 값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영향을 받은 어떤 변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실시하는 변인을 우리는 예언 변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예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사례 중심으로 예언 변인과 중거 변인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18페이지로 가서 기출문제에 보면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인과관계를 탐구하는 실험 연구에서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반면에 예언과 중거 변인은 인과관계를 가정하지 않는 상관관계 연구에서 많이 쓰인다라고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인과관계, 다시 원인과 결과의 경우에는 독립, 종속 변인 반면에 상관관계를 서로가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이러한 연구를 할 때는 예언 변인과 중거 변인을 다룬다라는 거, 상호 영향력에 관한 것은 바로 예언 중거 변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의 관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또 종속 변인을 우리가 원인 변인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얘기해요. 결과 변인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뭐 목적 변수라고 하기도 하고 타깃 변수라고 하기도 하고, 또 독립 변수를 또 어떤 책에 보면 뭐 보통 설명 변수 이렇게 많이 설명해요. 원인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이 좀 꼬이죠. 결과에 대해서 원인을 설명하는 변수다라고 해서 설명 변수란 말을 씁니다. 이러한 독립 변수 또는 종속 변수 외에도 방가로 3번에 나오는 조절 변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조절 변수는
독립 변수가 아니지만 이러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게 영향을 주는데 그 과정에서 조절해주는, 말 그대로 모듈레이팅 해주는 그러한 변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9페이지로 가볼게요. 거기 보면 이제는 메디에이팅, 그야말로 매개해주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 딱 끼어서 이 매개 변수가 없으면 둘 사이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개 변이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조절 변수는 없어도 돼요. 그 정도를 조절하는 거니까 결과는 발생을 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매개 변수는 그게 없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변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독립 변수처럼 그렇게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개 변인과 조절 변수는, 매개 변수와 조절 변수는 다르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여러분들 또 변수 중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시험에 나왔는데 이분 변수가 뭐냐, 책에는 없는데 이분 변수가 뭐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분 변수라는 게 뭐냐면 변수의 특징이 딱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 같은 경우는 뭐 남자, 여자. 동진 같은 경우는 뭐죠? 동진은 앞면과 뒷면 이렇게 나눠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주사위 같은 경우는 뭐죠? 6개의 특성이 나오죠. 이런 것은 2분이 아니고 6분이겠죠. 그래서 2분 변수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이 2분 변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동전의 앞 뒷면입니다. 동전의 앞면이라든가 뒷면, 이렇게 딱 어떤 변수의 특성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변수로는 뭐 가외 변수, 가외 변수는 일반적으로 외생 변수 또는 오염 변수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그 가외 변수의 종류는 우연적 사건이라든가 성숙 효과, 실험 효과, 또 측정 수단의 변화라든가 통계적 회귀 같은 이러한 것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연적 사건은 내가 어떤 통제를 했지만 짐작하지 못했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보통 무슨 오차라 그러는데 뭐 뜻밖의 일이 하나 탁 중간에 벌어짐으로 해서 그게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성숙 효과입니다. 내가 관찰하고 있는 대상자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숙의 단계를 거침으로 해서 변화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측정 도구는 가만히 있는데 피검자가 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차가 발생하는 그러한 변수가 있을 수 있겠고요. 5번에 보면 참 재밌는 게 나옵니다. 통계적 회귀입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들 이해가 될 텐데 5번에 나오는 통계적 회귀는 뭐냐면 이게 회귀니까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회귀 분석도 그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지향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회귀 분석을 설명할 때 회귀란 말이 뭐냐 이렇게 할 때 이렇게도 설명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되겠죠. 어떤 집에 할아버지도, 예를 들면 뭐 고조 할아버지인가요? 고조 할아버지도 1m 80이에요. 키가 굉장히 크네요. 그죠? 그 다음 또 할아버지도 한 182 정도 되고 아버지도 한 179 정도 이렇게 되는 집안이에요. 1대, 2대, 3대가 아주 장신의 집안입니다. 근데 그 집안에 3대째 된 애가 1m 68이 나왔어요. 좀 적다라고 할 수 있죠. 뭐 적은 키인지 아니지만 이렇게 나왔어요. 남자라 그러면. 그런데 이 집은 지금 뭐예요? 이 집안은 일반적으로 좀 장신, 키가 큰 집안이에요. 이게 이 집안의 어떤 평균적인 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거 조금 우리가 돌연변이에 가깝습니다. 돌연변이. 그죠? 돌연변이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게 계속 뭐 160대로 나올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요 윗대에서 보여주는 이 평균이 있기 때문에 또 한 2대 정도 지나면 또 한 180대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돌아간다. 회귀한다는 뜻이 회귀한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연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우리가 딱 통제해 놓고 하지만 어떤 평균이 존재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실험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평균으로 돌아가 버리는 어떤 그런 속성 같은 게 있어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통계적 핵이라든가 우연적 사건이라든가 또 실험 효과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보통 우리가 학습 효과입니다. 이런 것들이 변수의 또 다른 가외 변인 역할을 하게 된다. 오염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120페이지로 가면 또 뭐 표본의 편중이라든가 일반적 표준 편중하면 우리가 뭐 이렇게
샘플링을 잘못했다든가 또는 또 실험 대상의 소멸,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뭐 패널 조사 같은 거 할 때 중간에 패널이 사망을 하거나 이사를 가거나 다시 어떻게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11번에 보면 실험 목적에 대한 예상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리스판스 세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반응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피험자가 자기가 뭔가 관찰을 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평소에 다른 행동을 해버린다든가 이름으로 해서 결과를 왜곡시키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 12번에 보면 보상적인 대항이나 자기 저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있는데 실험 집단에는 뭔가 조치를 취하지만 통제 집단에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런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통제 집단에 있는 어떤 개인이 자기는 통제 집단보다도 실험 집단보다도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 열심히 공부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통제 집단은 아무것도 안 하게 하고 실험 집단에는 뭔가 좀 새로운 학습법을 처치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 통제 집단에 있던 어느 개인이 뭐 결과를 왜곡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도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실험 집단에 질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오기가 생겨가지고 열심히 공부한다든가 이렇게 돼버리면 원래 우리가 통제한 것과 실험한 것에 대한 어떤 그 차이를 못 보게 되는 이러한 왜곡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생 변수를 통제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결과를 내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방법은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생 변수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다 제거해버리고 아주 철저하게 통제하는 방법을 찾는 거고요. 그 다음 또 균형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집단 사이에 어떤 나타나는 동질성을 회복하는 방법이겠고요. 그 다음에 상세가 있어요. 상세 3번. 상세라는 게 우리가 많이 보는 겁니다. 상세라는 게. 왜냐면 항상 동일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씩 이게 하다 보면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죠? 이런 거예요. 두 팀이 축구를 하는데 동일한 조건에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해가 떠 있습니다. 눈부십니다. 그럼 해를 이렇게 맛보고 있는 팀은 좀 불리하죠. 헤딩할 때도 막 눈이 비시니까. 그리고 또 테니스. 제가 개인적으로 테니스 참 좋아하는데 예를 테니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꼭 한 게임 하면 어떡하죠? 그렇죠. 코트를 교체합니다. 축구도 전후반 상대편 그 중앙선을 기준으로 해서 바꿉니다. 전후반 위치를 바꿉니다. 이것은 뭐냐면 똑같이 한쪽에 불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꿔줘서 서로 상쇄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외생 변수를 통제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무작위화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랜덤화 시킨다는 거죠. 랜덤화가 우리가 어떤 통계나 또는 어떤 조사를 하기 위해서 샘플을 뽑는다든가 이런 거 할 때 랜덤으로 무작위로 무순으로 뽑는 이러한 것이 가장 외생 변수, 오염 변수의 내용을 줄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몇 가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5절에 나오는 오차, 동등하 오차부터 시작해서 또 상당히 또 복잡합니다. 오차뿐만 아니라 뭐 표준 오차, 표집 오차, 또 편차 이런 얘기들 다음 시간에 좀 할 건데 여러분들 네 번째 시간에 이 내용을 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